품격 높은 사람은 절대 안 하는 말버릇 7가지. 정약용의 인생 명언. 품격 있고 존중받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을 잘못했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그날 이후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던 순간 50대, 60대라면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맞는 말이었어. 좋으라고 한 말이야. 그래서 더 억울하다. 욕한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닌데 상대방은 설명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둔다. 그때부터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이 있고 실언이 쌓이면 사람이 떠난다. 그가 말한 실언은 막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험에서 나온 말, 현실적인 말, 어른으로서 할 법한 말이었다. 옳은 말과 지금 해야 할 말은 전혀 다르다는 뜻이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그 말이 이 관계에 무엇을 남기는지가 더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할 7가지 말버릇은 모두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다. 너무 흔해서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않는지, 왜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 말을 먼저 거르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자. 첫 번째 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명절 오후 거실. TV에서는 요즘 세대 직장인들의 워라밸 문화가 나온다. 칼퇴근, 재택근무, 개인 시간. 58살 박 씨는 무심코 말을 꺼낸다. 우리 때는 밤 10시까지 일해도 불평 같은 건 안 했는데. 잠깐의 침묵 후 한마디를 덧붙인다. 요즘 애들은 칼퇴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네. 말투는 평범했다. 목소리도 높지 않았다. 화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미세하게 바뀐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웃음도 맞장구도 없다. 5분쯤 지나 조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 뒤 조카는 오래 돌아오지 않는다. 박 씨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말이 이미 대화를 끝냈다는 것을. 왜 이 말은 조용히 관계를 망칠까?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옛 것을 말하되 지금을 폄하하지 말라. 과거는 거울이지 잣대가 아니다. 우리 때는이라는 말의 문제는 과거가 틀렸다는 데 있지 않다. 그 시절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더 버텨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착하느냐다. 상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린다. 너희는 약하다. 너희가 사는 방식은 덜 가치 있다. 내 고생에 비하면 너희 고민은 사치다. 말한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자기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달랐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공유보다 먼저 비교를 느낀다. 공감보다 먼저 평가를 느낀다. 다음 가족 모임 날 조카는 오지 않는다. 바빠서요. 짧은 카톡 한 줄. 박 씨는 섭섭하다. 괜히 서운하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 말했나? 하지만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조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삼촌은 나쁜 분 아니야. 근데 같이 있으면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져. 명절 때마다 우리 때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입을 닫게 돼. 관계는 이렇게 멀어진다. 다툼 없이, 갈등 없이. 그래서 더 오래 간다. 왜 맞는 말인데도 싫어질까?
과거가 힘들었다는 건 사실일 수 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과 후배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내 어려움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말해봤자 비교당할 뿐이구나.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말로 문을 닫는다고 했다. 문은 닫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문이 닫혔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이 말 대신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65살 이 씨도 비슷한 장면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세대는 너희대로 힘들겠다. 우리 때랑은 압박의 방식이 다르겠지. 조카가 대답한다. 맞아요. 야근은 줄었는데 항상 평가받는 느낌이에요. 그제야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씨는 조언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듣는다. 명절이 끝난 뒤 조카가 먼저 연락한다. 정약용은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라고 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상대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과거를 꺼내기 전에 지금의 삶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 때는이라는 말은 경험을 나누는 말처럼 보이지만 잘못 쓰이면 상대의 삶을 한 단계 아래에 놓는다. 그래서 품격 높은 사람들은 이 말을 먼저 거른다. 두 번째 말,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악의로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책임감에서 나온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가족이니까 해줘야 할 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 말은 경계심 없이 나온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관계를 가장 조용히 망친다. 62살 최 씨는 아들 내외를 저녁에 초대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요즘 회사에서 고민이 있어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최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 말을 한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옮겼다가 후회하는 거 아니냐? 있는 데서 조금만 더 버텨보는 게 낫지. 말투는 차분했다. 목소리도 낮았다. 화도 없었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는다. 아들이 급히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린다. 최 씨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끼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좋은 말 했는데. 며느리가 조용해지자 최 씨는 한마디를 더 보탠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잠시 뜸을 들인 뒤 이렇게 말한다. 아빠 말이 틀렸어? 이 순간 대화는 끝난다. 이 말에는 대답할 여지가 없다. 의도가 선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말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선의는 말의 면죄부가 아니다. 뜻이 곧다하여 마음까지 누를 수는 없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 내 판단은 옳다. 내가 불편해도 받아들여야 한다. 거절하면 내가 철없는 것이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내 선택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내 판단은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낸다. 다음부터는 말하지 말자. 2달 뒤 며느리는 결국 이직한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아들을 통해 나중에 전해 듣는다. 최 씨는 섭섭하다.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결정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그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요. 그제야 최 씨는 알게 된다. 자신의 말이 조언이 아니라 결론이었음을. 정약용이 말한 조용한 단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싸움도 없고 말다툼도 없지만 다시 열기 어려운 문이다. 반면 59살 한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민이 많겠네. 어떤 점이 제일 걱정돼? 그는 해답을 주지 않는다.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저 끝까지 듣는다. 며느리는 말한다. 이야기만 했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한 씨는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는 더 가까워진다. 정약용은 사람을 위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 열려있는 말이라고 했다. 상대가 다시 말하고 싶어지는 말. 그 말이 진짜로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사랑처럼 들리지만 잘못 쓰이면 상대의 선택을 미리 지워버리는 말이 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의도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먼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한다. 세 번째 말. 그래서 내 말이 맞았잖아. 이 말은 이기고 싶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대부분 답답함에서 나온다. 실패 앞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다. 내가 말렸잖아. 안 될 걸 알았잖아.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쉽게 튀어나온다. 하지만 이 말은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처를 남긴다. 56살 정 씨의 딸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6달 만에 접었다. 정 씨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요즘 같은 경기에 무슨 사업이냐? 괜히 빚만 지게 된다. 딸은 결국 실패했고 힘이 빠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그때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 말이 맞았잖아. 잠시 멈췄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처음부터 괜히 시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모욕이다. 내 말이 맞았잖아라는 말은 사실 확인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봐라, 내가 틀렸다. 내 말을 안 들은 건 내 책임이다. 나는 옳았고 너는 어리석었다. 실패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판단이 부족했다는 것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이 말은 그 가능성마저 닫아버린다. 3달 뒤 딸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정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나중에 알게 된 정 씨가 물었다. 왜 아빠한테는 말 안 했어? 딸은 담담하게 말했다. 말해봤자 또 내가 그랬잖아 하실 것 같아서요.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은 딸이 교훈을 얻길 바랐을 뿐인데 딸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정약용은 말의 옳음보다 말의 때가 중요하다고 했다. 옳은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칼이 된다. 반면 61살 윤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아들은 울먹였고 윤 씨는 등을 토닥였다. 반대했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한참 후 아들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요. 윤 씨는 이렇게 답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 다음을 같이 생각해보자. 그 뒤로도 아들은 중요한 결정을 아버지와 상의했다. 실패했지만 관계는 끊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말이 맞았잖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실패 위에 자기 오름을 세우는 말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상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옆에 선다. 네 번째 말.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 말은 화를 내기 전에 나온다. 대부분 답답함과 걱정에서 나온다. 왜 말을 안 듣지?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은 정당하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는 조금씩 틀어진다. 60살 강 씨는 아내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무릎에 무리 가지 말라고, 아플 때는 병원부터 가라고. 말은 늘 같은 내용이었다. 표현만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말한다. 강 씨의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는다. 식탁에는 소리만 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귀를 닫게 만든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다. 너는 내 말을 무시했다. 너는 배울 생각이 없다. 내가 말해도 소용없다. 말한 사람은 걱정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나는 통제받고 있다. 내 선택은 존중받지 못한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늘 틀린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다친다.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그냥 말을 줄인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내는 필요한 말만 한다. 밥 먹어요. 나갔다 올게요. 강 씨는 답답하다.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될까? 하지만 아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애도 아니고 맨날 내가 말했잖아.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정약용은 이럴 때 방법을 바꾸라고 했다. 횟수를 늘리지 말라고 했다. 58살 오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했다. 아내가 검진을 미루자 말하지 않았다. 대신 예약을 잡았다. 여보, 우리 같이 검진 받자. 나도 받아야 하는데. 혼자 가기 싫어서. 아내가 웃는다. 당신도 참. 그럼 같이 가요. 오 씨는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다. 말의 횟수가 아니라 방식을 바꿨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존중받을 때 움직인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순간 상대는 설득이 아니라 통제라고 느낀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는 걱정의 말처럼 들리지만 잘못 쓰이면 상대를 아이로 만든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쌓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방법을 바꾼다. 다섯 번째 말. 나는 내 나이 때 벌써. 이 말은 자랑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 자기 삶을 설명하고 싶어서 나온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 시절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말은 말하는 순간 대화의 방향을 바꾼다. 공유에서 비교로, 공감에서 평가로. 63 송씨는 오랜만에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승진 이야기를 꺼낸다. 이번에 팀장 승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송씨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내 나이 때 벌써 부장이었어. 그때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지. 말투는 담담했고 허세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시간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후배의 표정은 미묘하게 바뀐다. 송 씨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식사가 끝난 뒤 송 씨가 말한다. 커피 한 잔 더 할까? 후배는 웃으며 답한다. 오늘은 바빠서요. 그날 이후 후배에게서 먼저 연락은 오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성취를 말할 때는 겸손해야 한다. 그 말이 다른 이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나는 내 나이 때 벌써라는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린다. 나는 너보다 앞서 있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내 속도는 느리다. 후배는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한 적이 없다. 포기했다고도 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과소평가해버린다. 정약용은 말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한 달 뒤 송 씨는 후배에게 문자를 보낸다. 한번 보자. 후배의 답장은 짧다.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송 씨는 서운하다. 예전엔 잘 만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후배는 동기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나면 항상 자기 이야기야. 나는 내 나이 때 이랬다, 저랬다. 듣고 있으면 내가 한심해져. 좋은 분인데 같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반면 67 임씨는 후배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즘 환경이 우리 때보다 훨씬 복잡하더라. 그 속에서 잘 버티고 있네. 후배가 놀란다. 보통은 요즘 애들 편하다고 하시던데요. 임씨는 웃으며 말한다. 편할 리가 있나? 시대마다 어려움은 다르지. 너는 내 시대를 잘 살고 있다. 그날 이후 후배는 임씨에게 자주 연락한다. 임씨는 조언하지 않았지만 신뢰를 얻었다. 정약용은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로 현재를 누르지 말라고 했다. 자기 삶을 말하는 순간에도 상대의 삶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했다. 나는 내 나이 때 벌써라는 말은 경험처럼 들리지만 잘못 쓰이면 상대의 현재를 부정하는 말이 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과거를 상대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상대의 현재를 먼저 인정한다. 6번째 말.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이 말은 차갑게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다정하게 나온다. 지금은 복잡하겠지만 나중엔 웃고 넘길 일이야. 그래서 이 말은 위로라고 믿는다. 경험 많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다치게 만드는 말 중 하나다. 59살 김 씨는 조카와 커피를 마시다 진로 이야기를 듣는다. 조카는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털어놓는다. 전공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선택이 앞으로를 망치지는 않을지 밤마다 생각이 많다고. 김 씨는 잠시 듣다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복잡해 보이겠지만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별거 아니야. 조카는 잠깐 멈칫한다. 그리고 웃으며 말한다. 네, 그렇겠죠. 그 뒤로 화제는 바뀐다. 김 씨는 조카를 위로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날 이후 조카는 다시 고민을 꺼내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고통을 미래의 지혜로 덮는 것은 현재의 마음을 부정하는 일이다. 나이 들면 다 알게 되라는 말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 내 고민은 아직 미숙해서 생긴 거다.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은 과장됐다.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어질 문제다. 말한 사람은 가볍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내 고민은 진지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구나.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입을 닫는다. 고민은 그대로인데 함께 나눌 사람만 사라진다. 일주일 뒤 조카는 혼자 결정을 내린다. 김 씨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나중에 다른 친척을 통해 듣게 된다. 김 씨는 서운하다.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결정했어? 하지만 조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삼촌한테 말해봤자 나중엔 다 알게 되라고만 하셔. 지금 내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느낌이 아니었어. 반면 62살 장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말한다. 많이 힘들겠다. 지금 내게는 정말 큰 문제겠네. 조카가 놀라 묻는다. 삼촌, 별거 아니라고 안 하세요? 장 씨는 웃으며 말한다. 별거 아닌 건 나중 일이다. 지금 너한테는 큰일이잖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날 이후로도 조카는 종종 고민을 나눈다. 장 씨는 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조카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낀다. 정약용은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래를 앞당겨 현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사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스스로 답을 찾는다. 나이 들면 다 알게 되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잘못 쓰이면 상대의 지금을 지워버리는 말이 된다. 품격 있는 사람은 미래로 위로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지금의 마음을 먼저 인정한다. 7번째 말. 그냥 내 말만 들어. 이 말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대화를 끝내기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없다. 가장 빠르게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드는 말이다. 그냥 내 말만 들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멈춘다. 하지만 관계도 같이 멈춘다. 64박 씨는 부인과 집 수리 문제로 의견이 갈린다. 부인은 말한다. 이건 전문가를 부르는 게 좋겠어. 박 씨는 고개를 젓는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돈 들일 필요 없어. 대화가 길어진다. 같은 말이 오간다. 점점 박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난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이 나온다. 그냥 내 말만 들어. 내가 잘 알아.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는다. 표정만 차갑게 굳는다. 박 씨는 직접 수리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결국 전문가를 부른다. 부인은 봤죠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게 왜라는 말도 없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섭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내 말만 들으라는 말은 대화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함께 생각할 필요가 없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 내 의견은 가치가 없구나. 이 사람과는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래서 입을 닫는다. 그리고 마음도 같이 닫는다. 한 달 뒤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번엔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박 씨가 묻는다. 당신 생각은 어때? 부인은 담담하게 말한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 순간 박 씨는 안다. 권위를 지킨 게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는 걸. 정약용은 말했다. 따르게 만드는 것과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복종이다. 후자는 동반자다. 반면 66 씨는 다르게 말한다.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 내 방법도 있고 둘 다 해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부인이 웃는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결국 부인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다. 서 씨는 솔직하게 말한다. 당신 방법이 나았네. 다음엔 당신 말 먼저 들어볼게. 부인은 이렇게 답한다. 괜찮아요. 같이 정하는 게 좋으니까요. 서 씨는 권위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신뢰를 얻었다. 정약용은 권위는 말을 막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권위는 함께 생각할 때 쌓인다고 했다. 사람은 명령받는 관계에서는 머물지 않는다. 존중받는 관계에서만 남는다. 그냥 내 말만 들어는 가장 빠른 해결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단절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결정에 상대를 초대한다. 관계는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말로 망가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 관계를 끊는 것은 한 번의 큰 배신이 아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서운함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말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사실일 수 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진심일 수 있다. 그래서 내 말이 맞았잖아. 정확한 예측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반복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내 나이 때 벌써 자랑스러운 성취일 수 있다.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인생에서 얻은 지혜다. 그냥 내 말만 들어. 그 순간엔 옳은 판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상대의 지금을 지우는 말이라는 점이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선택, 상대의 고민, 상대의 속도, 상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과거의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가 옳았다는 확신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 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되고 쌓이고 굳어진다. 그렇게 관계는 소리 없이 망가진다. 예순이 넘은 이 씨는 최근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아빠, 요즘은 얘기하기가 편해졌어요. 이 씨는 놀라 물었다. 예전엔 불편했어? 딸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엔 제 얘기만 하면 항상 우리 때는 내가 말했잖아. 이런 말이 나와서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이 씨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좋은 아버지라 생각했지만 딸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 씨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달라졌어? 딸이 말했다. 최근 몇 달이요. 아빠가 그냥 제 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조언도 안 하시고 비교도 안 하시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말만 하시니까 오히려 더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바꾼 건 단 하나였다. 말을 줄였다는 것. 우리 때는 내가 말했잖아. 내 말만 들어. 이 말들을 삼켰다. 대신 들었다. 그냥 들었다. 그것만으로 관계는 달라졌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이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 젊을 때는 말이 힘이지만 늙어서는 침묵이 힘이다. 왜일까? 젊을 때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말로 설득하고, 말로 주장하고, 말로 옳음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살아온 인생이 그 사람의 증거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따뜻한 침묵이다.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다.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어라는 한마디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부터 실천해보자. 7가지 말을 한꺼번에 고칠 필요는 없다. 단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삼켜보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대신 요즘은 또 다르겠네. 다 너 잘 되라고 대신 어떻게 도와줄까? 내 말이 맞았잖아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 대신 말을 줄이거나 방법을 바꿔보자. 나는 내 나이 때 벌써 대신 너는 내 방식대로 잘 가고 있어. 나이 들면 다 알게 돼 대신 지금은 정말 큰 고민이겠네. 내 말만 들어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단 하나만 바꿔도 한 사람과의 관계는 달라진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관계도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늙음의 지혜는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다. 적게 말하되 그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되는 데 있다. 오늘 살펴본 7가지 말은 모두 옳은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경청이, 공감이 더 옳은 선택이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한두 마디다. 그 한두 마디를 바꾸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품격을 지키는 방법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삼키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화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